안녕하십니까. 전학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67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67번을 보도록 하세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물질의 정량 및 정성 분석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정량 및 정성 분석을 가능하기엔 측정치는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팁에 있는 것처럼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은 정량 분석은 피크의 높이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성 분석이라는 것은 유지 시간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질량을 분석하는 거고 정성 분석이라는 것은 성분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량 분석은 피크의 높이, 그리고 정성 분석은 유지 시간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중금속 시료, 염화 암모늄,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등이 다량 함유된 경우에 전처리 시에 회화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과정 중에서 휘산되어서 손실을 가져오는 중금속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회화법을 사용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화법을 사용했을 때는 온도가 400도씨 이상이죠. 그래서 보통 400에서 500도씨 사이에서 회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휘산되어서 손실을 가져오는 중금속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납이 있습니다. 납. 자, 그리고 철이 있고, 그리고 아연, 그리고 주석, 안티몬 등이 있어요. 따라서 손실과 관계없는 것은 가번의 크롬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6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로부터 유류 추출 시에 에멀전을 형성해서 액청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 조작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답만 한 번씩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라번입니다. 에멀전청 또는 핵산청에 적당량의 황산 암모늄을 넣고 환유 냉각관을 부착한 후에 80도씨 물중탕에서 가열한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80도씨 물중탕에서 가열한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 이 내용을 기준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에서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에 적용되는 방법은, 우리가 전처리 방법은 3분해법의 전처리 분해 방법 암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유기물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많이 함유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외웠죠? 황만은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럼 여기서 황은 황산, 만은은 유기물의 함량이 많은. 그러면 항상 산은 3분해법에서는 어떤 산을 써야 되겠죠? 질산을 무조건 써야 돼요. 여기서 암기법에는 없더라도. 그래서 황만은이라고 했으니까 질산 황산법이 되겠죠.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에 보시면 황만은에서 여기서 황은 황산, 만은은 유기물의 함량이 높은, 그래서 질산 황산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면 원자합수 분광광도계의 구성 순서가 가장 알맞은 것은, 원자합수 분광광도법에서 우리가 장치의 순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시료 원자합부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광원부가 가장 먼저 나오죠. 광원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광원부 다음에 시료 원자합부가 나오겠죠. 그리고 단색화부, 척광부 순서로 나오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외선 간섭 분광법을 적용하는 시한화합물의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자, 시한화합물에 우리가 간섭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갑은 시한화합물을 측정했을 때 방해 물질들은 정류를 하면 대부분 없어진다. 맞습니다. 답은 황화물이 함유된 시료는 아세트산 용액을 넣는다. 아세트산 용액을 넣는 게 아니고 뭐를 넣어야 되죠? 아세트산 아연 용액을 넣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 그리고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L아스코빈산 용액을 주입을 하죠. 다음에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이산화비소산 나트륨, 다시 말해서 잔류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L아스코르빈산 용액이나 이산화비소산 나트륨 용액을 주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화물,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황화물이거든요. 황화물이 함유된 시료는 아세트산 아연 용액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아연이 들어가야 돼요.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3번 보시게 되면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상의 규정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합은, 갈로에 들어가 있는 숫자 A, B, C, D가 숫자거든요. 숫자의 합을 맞추라는 거죠. 자, 방울수는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부피 1ml가 되는 것이 방울수죠. 그리고 항량은 건조시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전후 무게의 차이가 매 g당 얼마? 0.3mg이야. 그리고 상온은 최저온도가 상온은 15에서 25도씨라고 그러죠. 그럼 최저온도는 15도씨가 되겠죠. 그리고 ppm은 ppHb에 D배이다 돼 있어요. 몇 배냐면 1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 플러스 0.3 플러스 15 플러스 10을 하게 되면 45.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시면 시안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자, 시안을 분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온 전극법, 그리고 연속 흐름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 사용되는 시약이 피리딘 피라졸론이라는 시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피리딘 피라졸론법이라고도 이야기하게 해요. 자, 그리고 이온 전극법, 연속 흐름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피리딘 피라졸론법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정량의 유기물을 질산과염수산법으로 전처리하여 최종적으로 50ml로 하였다. 용액의 납을 분석한 결과 농도가 2.0mg/L였다면 유기물의 원래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분석한 결과의 농도가 2.0mg/L 뜨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분석했느냐 하면 50ml를 분석했어요. 근데 기준치가 얼마냐면 100ml를 총합을 용액을 100ml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100ml를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시료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값, 거기에서 농도를 곱하는 거죠. 따라서 2.0mg/L 곱하기 우리가 기준을 잡는 값은 100ml예요. 따라서 사용한 용액 50ml를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100ml라는 것은 이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는 기준값이 100ml예요. 여기 지금 사용한 값은 50. 그래서 기준값 나누기 사용한 값. 다시 말해서 100ml 나누기 50ml 곱하기 지금 주어지는 결과의 농도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두 개가 바뀌겠죠. 100ml는 고정이 되어 있는 값입니다.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면 원접수 분광광도법으로 구리를 측정했을 때 정밀도의 값은, 자, 정밀도는 항상 동일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요? 25%. 그래서 모든 물질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갑은 공정시험 기준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및 기기는 측정 결과의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 이내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나머지 연속 측정 또는 현장 측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공정시험 기준에 의한 측정치와 정확한 보정을 행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각각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시로 내에서 실시하고 조작 직후에 그 결과를 관찰한다. 자, 여기에서 실온인가요? 아니죠. 실온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나요? 상온. 상온은 몇 도에서 몇 도? 15에서 25도씨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온도에 영향이 있는 것의 판정은 상온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표준 온도를 기준하게 되겠죠. 따라서 답안이 틀렸어요. 다음에 비함층성 고상 폐기물이라고 하면 금속판, 구리선 등의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평면 또는 비평면 형태의 변압기의 내부 부재를 비함층성 고상 폐기물이라고 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총칙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됐죠.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8번에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일반적으로 유기화합물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된다. 정성은 성분 분석, 정량은 질량 분석입니다. 다음은 일정 유량으로 유지되는 운반가스는 시료 도입부로부터 분리관내를 흘러서 검출기 통해서 외부로 방출된다. 운반가스를 우리가 캐리어 가스라고 해서 비활성 가스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소나 헬륨이나 수소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답은 정성 분석은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한 미지 성분의 머무른 값과 예측되는 물질의 피크의 머무른 값을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답은 분리관은 충전 물질을 채운 내경이 2에서
7mm의 시료에 대해서 활성금속, 유리 또는 합성수지관으로 각 분석 방법에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오답에서 활성이냐 비활성이냐가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활성금속을 쓰는데 활성이 아니고 뭐를 써야 되죠? 비활성금속 또는 불활성금속, 활성이 없는 것을 비활성 또는 불활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9번입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 광도계의 흡수셀 중에서 자외부의 파장 범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은,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풀이를 제가 세 가지를 드러놨죠. 그 풀이가 항상 바뀌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가시부와 건조괴부에서는 유리, 그리고 자외부에서는 석영, 그리고 건조괴부에서는 플라스틱재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자외부가 나와 있죠. 따라서 자외부는 석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장이 낮으면 낮을수록 측정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370나노미터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흡수셀의 재질도 석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 채취 시에 시료 용기에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다음에 폐기물의 명칭, 그다음에 폐기물의 성분. 폐기물의 성분은 우리가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분석을 하기 전에 성분을 알면 굳이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석 대상이 되고, 채취 책임자 이름, 채취 시간 및 일기, 그래서 나번이 해당하지 않죠. 시료 채취를 사용했을 때는 성분을 몰라요. 그래서 시료 용기에 기재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반면에 시료 용기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폐기물의 명칭, 대상 폐기물의 양, 채취 장소, 채취 시간, 그리고 일기라는 것은 기상입니다. 그리고 시료 번호, 채취 책임자의 이름, 그리고 시료의 양, 채취 방법 등은 반드시 시료 용기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제5과목 폐기물 관계 법규편입니다. 8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으로 하려는 경우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폐기물의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갑은 영업구역,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만 해당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수집 운반 폐기물의 종류 맞죠? 다음에 운반 차량의 수 또는 종류 맞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처분 시설 설치 예정지는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이 대신에 여러분들 대표자 또는 상호, 그리고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 82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 중에서 재활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갑은 용해로 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본 소성, 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탄화시설. 다음에 골재 세척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라번의 의약품 제조시설. 자, 여기서 보시면 재활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면 전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은에 골재 세척 시설이 해당하는 게 아니고 골재 가공 시설이 돼야 되고, 풀이 있는 것처럼 골재 가공 시설은 우리가 설비에 관계없이 전체가 다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 중에서 소각시설의 검사기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검사기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검사기관에는 뭐가 있느냐? 한국환경공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에요. 그러면 암기법은 소각시설은 환경, 기계, 산업시험원에서, 그러면 환경이 들어가니까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기계가 들어가니까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시험원은 산업시험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보다 쉽게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설치 신고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준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생물학적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로서 일일 처분 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얼마 미만이죠? 100톤입니다. 100톤. 따라서 100톤 미만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8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 중에서 화학적 처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화학적 처분 시설, 가번의 연료화 시설, 나번의 고형화 시설, 다번의 응집 침전 시설, 라번의 안정화 시설. 자, 이 중에서 화학적 처분 시설이 아니고 기계적 재활용 시설이 하나 있죠. 기계적 재활용 시설은 가번의 연료화 시설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8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상태의 조사, 평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조사, 평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환경의 질의 변화 맞습니다.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요인 맞죠?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실태에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현황을 우리가 상시조사, 평가해야 되겠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 운반 보관을 위해서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 운반 장비 또는 보관 시설, 가번의 재활용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 장비, 설비, 다음에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 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다음에 생활 폐기물 중에서 혼합 폐기물의 소각 시설. 그래서 재활용 시설이 아닌 것은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혼합 폐기물을 소각을 하는 거잖아요. 소각을 하는 것은 재활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특히 이제 소각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태워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처분 시설로서, 중간 처분 시설이라는 것은 최종 매립을 하기 전에,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감량을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처분 시설이고 재활용 시설은 아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8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8번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연성 고형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연성 고형 폐기물이라는 것은 탈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번 다른 물질과 혼합하고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않아야 됩니다. 해당 폐기물이 고위 발열량이 아니고 저위 발열량이 되겠죠. 저위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얼마 이상? 3000kcal 이상. 다음은 에너지 회수 효율, 회수 에너지 총량을 투입 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값의 비율을 말하는데 에너지 회수 효율이 얼마? 75% 이상. 다음은 회수율을 모두 열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다음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30%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에너지 회수에 이용될 것.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가번에서 라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다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개선 명령을 명할 때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 종류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기간은 연장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풀이를 보시면 개선 명령의 경우입니다. 개선 명령은 1년, 그리고 사용 중지 명령은 6개월, 그리고 개선 명령이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개선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서는 연장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연장 기간은 얼마를 연장해 주느냐면 6개월. 자, 그러면 지금 내용상에서 개선 명령에 관계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선 명령에 관계되는 우리가 개선 기간은 1년. 그렇죠? 사용 중지 명령은 6개월. 그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며칠 이내에 입력해야 되죠?
2일 이내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91번을 보겠습니다. 자, 91번도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상당히 자주 나오죠.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계되는 기술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죠? 우리가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모르면 한국환경공단이에요. 보기 중에 있으면.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이 정답. 그리고 9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보시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맞죠? 자, 나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환경부 장관은 지역별 수수료 차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답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답안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지역별로 수수료를 차등해서 징수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지역별로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의 차등이 있을 수 있고 그 차등하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자, 93번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 업종 구분이나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벌금이라는 것은 형사상의 처분이고 그리고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상의 처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9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서 고시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나오면 우리가 암기법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자, 가번 의료 폐기물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어 인간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자, 내용상에서도 조금 틀리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누구의 명령으로 정해야 되죠? 환경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환경부령이 적용되는 것은 재활용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대통령령이죠.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지 환경부령으로 나와 있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번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자,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하면 두 개가 있어요.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 생활 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답은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답은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의 중간 처분 시설, 최종 처분 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환경부령으로 정하느냐를 잘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답을 찾았을 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에 관계되는 내용은 대통령령, 재활용은 환경부령, 나머지는 전부 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9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6번에 보시게 되면 최종 처분 시설 중에서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옳은 내용은 자, 매립시설의 주변에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 지하수 배제 시설의 수질 검사 또는 해수 수질 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 기간 중에는 기업,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니은 각각 실시하고 검사 실적을 매년 디귿까지 시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에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나타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여러분들 가번이 되겠죠. 가번. 자, 그리고 97번 문제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물질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 물질이죠. 그래서 97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용기에 들어있지 아니한 기체상 물질.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상 물질이라고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용기에 들어있지 않는 기체상 물질은 해당하는데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상 물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은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해서 오염된 물질. 답은 물환경보존법에 따른 오수나 분뇨. 자, 오수나 분뇨는 물환경보존법에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환경보존법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유입되거나 공공수욕으로 배출되는 폐수가 물환경보존법에 따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잘못 설명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법규 같은 경우에서는 단서까지 봐야 됩니다. 단서까지 맞아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8번 문제를 보시면 위의 의료 폐기물 중에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되는 배양액, 배양용기, 보강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이 해당하는 폐기물의 분류는 자, 지금 나열되고 있는 배양액이나 배양용기, 보강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은 병리계 폐기물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의료 폐기물 종류와 거기에 해당하는 폐기물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99번을 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 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과태료는 행정사기 처벌이라고 그랬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00번입니다. 10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자, 가번에 보시면 용융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기계적 처분시설, 중간처분시설. 다음 사료화시설은 건조해연 사료화시설은 제외, 생물학적 처분시설이고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하고 관리형 매립시설은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 발전, 연료화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매립시설이고 최종 처분시설. 라번의 열분해 시설은 가스화 시설을 포함한다. 소각시설이고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한다. 자, 지금 잘못된 것은 나번에 사료화 시설은 건조화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을 하는데 이 사료화 시설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이고 그리고 크게 나타내 보면 재활용 시설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료화 시설은 재활용 시설 중에서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에 해당한다는 그런 뜻이 돼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의문점이 있는 내용은 당연히 이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지만 반드시 이론 부분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개념 부분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풀이가 쉬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문제풀이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